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CES 2022 더 밀크의 크리스 정입니다. 왕년의 게임 덕후이자 테크 기기였던 제가 그토록 기대했던 CES 현장에 저도 드디어 왔습니다. 라스베가스도 정말 오랜만에 오는 것 같은데요. 확실히 이 팬데믹 때문에 분위기가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새로운 기술, 혁신,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보려는 사람들의 열기는 여전히 정말 뜨거운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테크라는 것이요, 우리의 삶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돼버렸죠. 얼마 전만 해도 CES에는 그 차는 자동차 회사는 없었는데요. 이제 우린 GM의 CEO인 메리 바라가 2년 연속 CES에 기조 연설을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테크는요, 투자자들에게도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죠. 아이폰은 우리의 침대에서 소파, 책상, 심지어 이제 화장실까지 함께하는 필수적인 내구 소비재가 된 지 오랜데요. 그런 아이폰의 애플은요, 이제 세계 최초로 3조 달러라는 기업 가치를 이뤘습니다. 사실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기업 하나의 가치가 3조 달러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죠. 영국 GDP가 2조 7천억 달러 수준이라고 하니까요, 애플이라는 기업 하나의 가치가 영국의 전체 경제보다 더 크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믿기 힘든 사실은 이게 다가 아닌데요. 애플의 기업 가치가 단 2년 만에 2조가 늘었다는 겁니다. 팬데믹이 발발한 후에 사실 주가가 57달러에 불과했는데요. 애플의 주가는 2년이 채 안 되는 사이에 3배가 상승했습니다. 기업 가치는 1조에서 3조로 폭발적인 성장을 만들어냈고요. 이건 근데 애플만이 아니죠.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모두 지금 현재 기업 가치가 1조가 넘는 기업들로 성장을 했습니다. 자, 이제 2022년을 맞이하는 새해에 월가의 의문, 우리 투자자들의 의문은 정말 다 똑같을 것 같은데요. 과연 이 같은 폭풍 성장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점인데, 사실 오늘 시장을 보면은 좀 부정적으로 보이죠. 근데 애플의 성장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지난 4분기 실적 보고에서 맥을 제외하고요, 모든 제품 캐러고리에서 매출 성장세가 무려 2자릿수에 달했습니다. 전년 대비 29%의 매출 증가세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요, 전체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아이폰의 매출 성장세가 무려 47%에 달했다는 점은요, 정말 믿기 힘들 정도의 성장세라고 할 수 있죠. 투자자 입장에서 애플 정도면 그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성장이라는 건 덩치가 크면 클수록 빠르게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덩치가 크면 파워는 세지만 속도는 느릴 수밖에 없잖아요. 경제도 비슷합니다. 미국 같은 GDP 규모가 20조 달러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국가는요, 1년 경제 성장률이 2%에서 3% 만들기도 쉽지가 않죠. 4%면 정말 대단한 속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반면 경제 규모가 작은 국가들은요, 성장 속도가 2자릿수로 빠르게 나타날 수 있죠. 이머징 국가들이 그런데요. 그런 면에서 애플의 2자릿수 성장은 엄청나다 못해 정말 무시무시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도 과연 이런 수준의 성장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지금 시장 전반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시장을 보시면 아셨겠지만 이유는 바로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가 올해부터 아주 중대한 변화를 보이기 때문이죠. 팬데믹 이후에 미국 정부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통해서 쏟아부은 이 엄청난 유동성은요, 주식시장을 비정상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3년간 S&P 500이 매년 20% 수준을 넘어서 올랐는데요. 자, 이제 이런 수준의 상승장은 사실 올해는 못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오늘 연준의 12월 통화정책 의사록이 공개가 됐죠. 의사록 내용이 잠옷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대다수의 임원들이 기준금리 인상에 찬성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양적 긴축까지 해야 된다고 언급을 했죠. 양적 긴축이 뭐냐면요, 유동성을 이제 흡수하는 정책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연준의 통화 정책은 이제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정책 금리를 제로로 눌러버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경제 주체들이 아주 편안한 금융 환경 속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겠죠. 여기 하나는 이제 늘어나는 것이 바로 양적 완화입니다. 이 채권을 시중에서 마구 사들이는 거죠.
이 사들인 규모가 근데 엄청났습니다. 단 몇 달 만에 그 대차 대조표가 3조 달러가 추가됐으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수준이죠. 이건 사실상 경기 주체들, 그러니까 기업들이나 이제 금융회사들한테 채권을 사면서요, 돈을 직접적으로 준 겁니다. 유동성을 투입을 한 거죠. 이게 이제 간단하게 예를 들면 통화정책의 스티뮬러스 체크 같은 건데요. 자, 그런데 이게 그렇게 미친 듯이 늘리던 양적 완화 정책을요, 지금 빠르게 중단하는 거에서 멈추지 않고요, 더 나아가서 금리 인상을 하고 이제는 채권을 다시 내놓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돈을 이제 다시 내놓으라는 거죠. 이건 아주 직접적인 유동성 흡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가장 매파적인 수준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충격적인 거는요, 테이퍼링과 기준금리 인상 그리고 양적 긴축을 모두 내년 한꺼번에 실시하겠다는 뜻을 오늘 밝힌 겁니다. 연준이 마지막으로 양적 긴축을 통해서요, 통화정책의 흡수 정책을 실시를 한 게 2017년, 그러니까 2년 전인데요. 그때도 2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줬을 정도로 이 정책은 아주 강력한 유동성 회수 정책으로 인식이 됩니다. 시장의 충격은 당연히 컸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은요, 연준의 정책 목표가 경기 부양에서 물가 때려잡기로 전환을 했다는 건데요. 연준의 통화 정책을 통해서 이제 물가를 잡는 정책 도구는 바로 기준금리 인상이죠. 연준은 또 이거를 실제로 해본 적이 있습니다. 1970년대죠. 그 인플레이션이 10%, 14%까지 뛰어 올랐었는데요. 그때 바로 연준이 금리를 정말 무식하다 싶을 정도로 끌어올리면서 결국 이 물가를 멱살을 잡고 끌어내렸습니다. 70년대 초에 기준금리가 3% 수준이었는데요. 이 80년대 돼서 19%까지 올렸으니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제 금리를 올렸는 건지 아마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이 모든 건요, 한번 이제 이긴 상대는 다시 싸워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좀 붙게 되죠.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대하는 태도가 지금 그렇습니다. 한번 제대로 이겨봤기 때문에 자신감이 전반적으로 있죠. 문제는 그 후폭풍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 인상을 3번을 시사를 했는데요. 시장은 물가 상승세가 계속 가파르게 나타날 경우에 4번까지도 올릴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현재 채권 시장에서 보여주는 4번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요, 현재 지금 80%에 가깝죠. 연준이 지난 2년 동안 금융시장이라는 저수지에다가 물을 펑펑 쏟아붓다가 갑자기 빨아들이는 건데요. 시장의 충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전히 올해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가능성은 있고요. 월가도 올해 물가는 이제 현재 6% 수준에서 4% 정도로 한 2% 정도가 하락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물가 상승세를 유발한 아주 중요한 요인이 공급망의 병목 현상이었다는 점에서요. 최근 나오는 제조업 지표와 PMI, 구매관리자 지수 같은 선행 지표들은요, 밀린 주문이 줄어들고요, 재고가 늘어나는 공급망의 부진이 조금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올해 전체적인 그림은 연준의 긴축이라는 건데요. 이 금융시장의 환경이 따뜻한 온실에서 겨울로 바뀌는 거죠. 당연히 시장의 스탠스는 전반적으로 방어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투자자들은요, 연준이 돈을 쏟아부어서 만든 이 만 톤을 버틸 수 있는 다리를 건넜다고 예를 들면은요, 이게 워낙 다리가 튼튼하니까 부채가 많아서 위험해도 성장의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가지고 마음 편하게 다리를 건넜습니다. 자, 그런데 연준이 이제 돈을 빼기 시작하죠. 다리가 약해집니다.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요, 부채가 많은 기업들을 가지고 다리를 건너기가 무서워지는 거죠. 다리가 무너질까 싶은 건데요, 결국 조금이라도 가벼운 기업들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다리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조금이라도 가벼운 안전마진이 있는 기업들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바로 최근 월가의 2022년 핵심 키워드가 저평가된 가치주에 쏠리는 이유인데요. 올해 가장
좀 bearish하다고 할 수 있죠. 이제 그러면서 방어적인 투자 전략을 내놓고 있는 IB가 모건 스탠리인데요. 이 모건 스탠리는 지금까지 투자자들이 밸류에이션에 부담이 있는 이제 시장의 승자들, 위너들과 함께 할지 아니면 패자를 골라내서 함께 해야 될지 결정해야 할 시기가 왔다라고 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빅테크가 전형적인 위너라고 할 수 있겠죠. 반면 엑산이나 GM 같은 기업들은 빅테크의 그늘에서 가려서 수년간 빛을 못 본 일종의 뭐 루저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런 기업들의 특징은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가볍다라는 겁니다. 아이폰이 조금해서 잘 안 보이네요, 이게. 네. 어쨌든 애플의 미래에 예상되는 수익 대비 주가 수익 비율은요. 지금 32배 수준이죠. 이제 지금 S&P 500의 주가 수익률은요. 21배 정도입니다. 애플의 주가가 벤치마크 시장 지수인 S&P 500보다 약 42% 정도 달하는 프리미엄이 붙었다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이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요. 팬데믹 이전만 해도 애플의 주가는 S&P 500의 이제 선행 PER과 비교했을 때 이 평균적으로 이제 4% 정도의 프리미엄밖에 붙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S&P 500보다 크게 무겁지 않은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팬데믹 이후에 이 무게가 엄청나게 붙어버린 거죠. 자, 이제 투자자들은요, 애플이라는 트럭을 몰고 올해를 건널 수 있을까 조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상황이 그래도 괜찮은 편입니다. 적정 주가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주가의 부담이 그렇게 크진 않죠. 하지만 이야기를 포커스를 테슬라로 돌려보면 조금 다릅니다. 현재 수익과 비교할 때 PER이 330배에 달하는데요. 이 미래 수익에 대한 기대가 지금 워낙에 좋다 보니까 예상 수익과 비교해서는 121배로 조금 낮아지면서 양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래 수익 대비 현재 수익에 대한 주가는 저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인데요. 특히 지난 과거 분기와 비교해서는요, 170배나 160배가 이제 뭐 평균적이었으니까 지금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평균적으로는 양호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보면은요, GM의 경우에 PER이 8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가볍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투자자라면요, 이 기반이 흔들리는 다리 위를 건너야 되는데 무게가 330톤인 트럭을 가지고 갈 것인가, 그래서 수익을 엄청나게 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8톤인 트럭을 가지고 가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기본적인 수익을 가지고 갈 것인가, 이거를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오고 있는 거죠. 물론 330톤인 트럭을 가지고 무사히 걷는다면 이제 대박이겠지만 다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만일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아주 가파르게 나타난다면요, 다리는 많이 흔들릴 수 있고요. 그럼 여러분의 선택은 당연히 GM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게 당연한 이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100억의 꿈님이 하이퍼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가 나와야 꺾이겠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이퍼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는 사실 달러가 기축통화권이기 때문에요,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되기가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왜냐면은요, 기축통화, 법정통화를 대표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달러가 대표적인데요. 이 달러가 만약에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올 정도로 가치가 떨어진다면 글로벌 경제가 완전히 붕괴한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하이퍼인플레이션이라는 이야기는 사실 짐바브웨나 아니면은 베네수엘라 같은 국가가 아니면은 사실 나오기가 힘든 상황이죠. 예전에 뭐 독일이 있었긴 했지만,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미국에서 하이퍼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은 나올 수는 있습니다. 나올 수는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죠. 어쨌든 이제 월가의 전망은 이렇게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가팔라질수록 저평가된 가치주에 주목을 하라고 하는데요. 역시 이제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은요, 연준의 긴축과 성장의 둔화를 고려할 때 방어적인 성향의 기업들과 저평가된 가치주, 소형주들을 권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뭐 사실 모건 스탠리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제 월가에서 가장 불리시한 투자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IB들이죠. 뭐 골드만삭스도 그렇고요. 뭐 BMO도 그렇고 다른 투자 은행들도 가치나 소형, 이머징에 주목해야 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시장이 12월 연준의 긴축 기조가 나타난 이후부터요. 모건 스탠리가 이야기했던 방향대로 흘러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12월 섹터별 퍼포먼스를 봤을 때 이 방어 성향의 부동산과 필수 소비재, 그리고 유틸리티 같은 이제 헬스케어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수익의 가장 윗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런 기조가요, 작년 3월부터 나왔다고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작년 3월 바로 시장 금리가 급격하게 치솟으면서 이제 성장주가 붕괴되던 시기죠. 금리 충격이 있었던 시기인데요. 지금하고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리가 10년물 금리가 오늘 1.70%까지 올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작년 3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튀어오른 상황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소형 가치주가 소형 성장주를 한 해 동안 무려 26% 수준으로 압도를 했습니다. 반면 중대형주는요 그렇지 못했죠. 이 모건 스탠리는 이게 금리 인상이 실제로 진행이 되면 대형주에서 나타날 거울과 같은 이미지가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12월부터 대형 가치주가 성장주를 지금 아웃퍼폼하기 시작을 했죠. 자, 2021년은요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의 관심은요 이제 어떤 기업이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지켜낼 수 있겠느냐가 되는 건데요. 2021년 S&P 500 기업들의 수익 증가율이요 무려 45%나 됐습니다. 이건 이제 과거의 영광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건데요. S&P 500에 대한 월스트리트의 2022년 추정치는요 9%밖에 안 됩니다. 이익 성장률이. 그럼 이제 이 시점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망했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 S&P 500의 역사적 평균과 비교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 평균은 5% 수준에 달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거하고 비교하면 거의 2배나 많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정도만 해도 선방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요. 이 골드만삭스나 BMO 같은 IB들이 올해도 S&P가 10% 정도 오를 것이라고 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 팩트입니다. 결국 시장의 포커스는 이익을 잘 지키는 기업, 결국 물가나 금리가 올라도 싸게 물건을 가지고 올 수 있거나 물건을 비싸게 팔아도 매출에 변함이 없는 기업, 즉 가격 결정력이 있는 기업이 되겠죠.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독점이나 과정 기업이 그럴 거고요. 여기에다 또 한 가지가 바로 가벼운 기업이 될 겁니다. 안전 마진이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마디로 밸류에이션이 저렴한 기업이 되는 거죠. 지금 S&P 500의 PER은요 21배인데요. 시장보다 더 무거운 섹터는 지금 어디 있을까를 좀 보면은요 바로 자유소비재, 그리고 기술, 부동산, 그리고 이제 필수 소비재입니다. 경기 방어 성향의 부동산과 필수 소비재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얘네는 근데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되는 게, 왜냐하면은 주가 자체가, 기업 자체가 이제 고평가됐기보다는요 미래 수익에 대한 기대 자체가 지금 낮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조금만 올라도 캐파가 작으니까요 이 무게 비율은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죠. 이 반대로 가장 가벼운 섹터, 저평가된 섹터를 보자면 에너지가 원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필두로 파이낸셜과 원자재, 그리고 헬스케어, 유틸리티, 산업재 등이 있습니다. 에너지와 파이낸셜은요 사실 약 10년 동안 거의 계속 저유가와 시장금리의 하락세를 겪어왔기 때문에요 수십 년간 저평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섹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하지만 시장의 내러티브가 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는 경제의 정상화와 그린 인플레이션의 수혜를 받으면서요 고유가의 혜택을 그대로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미국 셰일 기업들이요 그동안 워낙 대규모로 과잉 투자를 했잖아요. 그만큼 지금 효율성은 끝내줍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요, 미 에너지 기업들의 평균 생산 단가가 35달러에서 40달러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그 이상만 되면 거의 이제 사실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건데요. 어제 그 오펙이 하루 40만 배럴의 증산만 하겠다고 컨펌을 했습니다. 이 오펙은 증산을 점진적으로 경제 정상화에 발맞춰서 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럴 경우에 올해 유가는 평균 80달러 미만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미국의 생산 효율성을 봤을 때요, 유가가 60달러 이상만 유지돼도 에너지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순이익 마진의 증가를 창출해낼 수 있고요. 그걸 토대로 대대적인 주주 환원 정책, 그러니까 뭐 배당금을 늘린다든지 바이백을 더 한다든지 그런 정책을 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에너지 섹터는요, 가장 가벼운 섹터로 안전 마진이 있으면서도 이익을 지켜낼 가능성이 아주 큰 섹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이제 팩트셋에 따르면요, 월가 전체 애널리스트들이 2022년에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매수 의견이 많은 섹터가 바로 에너지 섹터입니다. 사실 에너지 섹터가 작년 50%에 가까운 그 상승세를 보이는데요. S&P 500 시장 수익을 거의 뭐 2배 정도 상회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는 에너지의 2022년에 63%의 매수 의견보다 더 높은 67%의 매수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를 했죠. 모건 스탠리는요, 상황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월가의 대부분은 필수 소비재와 유틸리티에 좀 더 부정적이죠. 유의하게 지금 매수 의견이 적어진 섹터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투자자분들이 좀 더 보시면서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포커스를 조금 돌려서요, 가장 가벼운 섹터가 아니라 이익을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섹터가 어디가 될지 좀 볼 텐데요. 2021년 같은 경우는 에너지는 비교할 데이터가 지금 없어서 제외했고요. 산업재가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원자재와 자유소비재가 차지를 했고요. 실제로 원자재와 자유소비재는 아주 견고한 수익을 보였었죠. 산업재가 생각보다 조금 부진했는데요. 문제는 역시 코로나였습니다. 경제 정상화가 지연이 되면서 피해를 가장 많이 본 섹터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여전히 올해도 이익 성장률이 제일 지금 괜찮다라는 점, 밸류에이션도 S&P 500보다 훨씬 가볍다라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자유소비재가 있고요. 이제 워낙 이제 자유소비재는 작년에 워낙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소비에 대한 수요가 큽니다. 그리고 올해는요, 이 소비 수요가 상품에서 서비스로 전환이 되는 만큼 종목 선정만 잘한다면 괜찮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역시 이제 뭐 에너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결국 저평가된 섹터에서 이익을 지킬 수 있는 기업들은 어디가 있을까? 인데요. 그래서 이거를 준비했습니다. 월가 IB 중 하나죠. MKM 파트너스가 S&P에서 가장 낮은 PER로요. 정말 저렴한 기업이죠. 밸류에이션의 매력이 철철 넘치는 시장이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루저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MKM 역시 이런 저렴한 가치주들이 지금과 같은 사이클의 전환에서 시장 수익을 능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요. 이제 먼저 자유소비재에는요, 포드가 있습니다. 이 포드는요, 대표적인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자동차 기업 중에 하나죠. 이제 GM도 있지만 포드 같은 경우는 조금 현재 상황에서는 다릅니다. GM이 굉장히 장기적으로는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크루즈 같은 사업 부분이 있어서 밝게 보고 있는데요. 포드 같은 경우는 CEO가 반도체 부족 현상에 대처를 굉장히 잘했다는 평이 있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월가의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주택 시장 관련 기업이죠. 로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수 소비재로 포커스를 돌리면요, 컨스텔레이션 브랜드가 있습니다. 맥주, 코로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마리화나 기업인 그 CGC 그로스의 모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크로거나 알트리아 그룹 같은 대표적인 경기 방어저도 있고요. 이 기술 쪽으로 돌려보자면요, 반도체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선정이 됐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가 있고요, 브로드컴, 퀄컴, 마이크론이 모두 포함이 됐습니다. 모두 가치로 볼 수 있는 좋은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지금 퀄컴 같은 기업은 저희 더밀크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 지금 칩을 사업 부문은 휴대폰에서 차 쪽으로 확장을 하면서 또 다른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산업재 쪽을 보면요, 방산업체죠. 노스롭 그루먼이 꼽혔고요. UPS도 있습니다. 철도 관련 기업인 노폭 서던도 있는데요. 금리 인상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인 파이낸셜의 경우에는요, 이 윈트러스트나 프루덴셜, 행컵 같은 보험사들이 많이 포함이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보험사들도 이제 좋게 보고 있긴 하지만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이제 좋게 보고 있는데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워렌 버핏의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가 두 번째로 많이 보유한 기업이기도 해서 이제 대표적인 가치주로도 볼 수 있는 기업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대망의 에너지 섹터인데요. 할리버튼이 선정이 됐고요. 쉐브론, 엑산, 데번 에너지 그리고 파이오니어 내추럴 리소스스 같은 정말 좋은 기업들이 많이 선정이 됐습니다. 어제 이제 투자 노트에서요, 포커스 기업으로 저는 할리버튼을 소개를 했는데요. 모건 스탠리가 투자 의견을 상향을 조정을 했어요. 최근 이 할리버튼이 현금을 지금 프리 캐시플로우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뭐 이번 분기에 11억 달러가 늘었다고 하는데요. 에너지 섹터의 전통적인 내러티브죠. 바이백과 배당을 늘릴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만큼 월가에서 지금 좋은 투자 의견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외에도 CNBC에서 PER이 저렴하면서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바이 의견을 가장 많이 받은 기업, 목표 주가의 상승 여력이 제일 높은 기업을 골랐는데요. 최근 저희 방송에서 이제 언급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직 방송이 안 됐는데요. 2022년 전망이 있습니다. 뭐 아마 다음 주에 방송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언급된 알래스카 에어라인이나 아니면 액티비전 블리자드 같은 기업이 탑픽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주목하는 또 다른 주제가 있죠. 바로 이제 크립토 마켓입니다. 작년은 정말 암호화폐 시장의 기념비적인 한 해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중국의 철저한 탄압부터 시작을 해서 미국의 비트코인 ETF 출시라는 제도권의 편입, 여기에 메타버스부터 NFT, 웹 3.0에 이르기까지 암호화폐를 중심으로 엄청난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투자자들의 열광이 지금 크립토 마켓에 굉장히 쏠리고 있는데요. 지금 구축되고 있는 크립토와 블록체인을 중심으로 한 디파이 생태계는요, 정말 복잡합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요. 개인적으로 작년까지만 해도 여전히 비트코인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0과 1로만 된 코드일 뿐이다. 다만 탈중앙화라는 일종의 혁신하고 대중의 니즈가 만나면서요, 폭발적인 수요를 만들어낸 이제 하나의 현상이라고 좀 봤는데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제 투자자적인 가치로만 봤습니다. 수요와 공급이라는 부분으로만 인식을 했는데요. 지금은 근데 이 비트코인을 위시로 한 그 크립토 마켓이 블록체인을 중심으로요, 작년에는 이제 탈중앙화를 의미하는 디파이부터 NFT, 웹 3.0의 다오, 메타버스까지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죠. 이 내용들은요, 사실 크립토 전문가가 아니면 일반 투자자들은 개념조차 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좀 복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그 깐깐하다던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에 이제 완벽한 태세 전환을 한 원년이 됐습니다. 연초에 월가에서 이제 가장 보수적이고 꼰대 같은 은행 중에 하나죠. 이제 뱅크 오브 뉴욕 멜론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면서 메인스트림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후 이제 글로벌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가 역시 비트코인에 뛰어들면서 본격적으로 메인스트림에 진입을 했죠. 이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크립토 마켓에서 돈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생태계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제도권에 편입되는 움직임이 보이니까 돈이 정말 무서운 속도로 붙기 시작을 하죠. 여기에서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요. 관련 상품들이 정말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크립토하고 블록체인을 중심으로 한 메타버스, NFT 뭐 이런 생태계는 언젠가는 장기적으로는 붐을 이룰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지만요. 솔직히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이 됐죠. 이유는 돈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모였기 때문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정부는요, 시장의 유동성을 굉장히 많이 공급을 했죠. 시장에 돈이 너무 넘쳐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투자할 대상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주식시장을 넘어서 투자자들의 눈은 비트코인을 향했죠. 팬데믹 초기만 해도 비트코인은 사실 그 확실한 모멘텀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점점 수요가 몰리면서 이게 엄청난 기세로 올타임 하이를 찍습니다. 비트코인이 다시 이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요. 투자자들의 눈은 이제 알트코인으로 향하죠. 뭐 도지코인이나 뭐 시바코인 이런 것들 많은데요. 이 알트코인은요, 스테이블 코인 같은 다른 코인으로 만들어지고요. 이 스테이블 코인은 또 스테이킹과 랜딩 서비스 같은 또 다른 파생 상품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못한 투자자들은요, 이 메타버스라는 혁신적인 미래 플랫폼에서 사용될 수 있는 NFT의 크립토를 통해서 거래를 만들어 가고요. 이 하나의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한 메타버스에서 이 크립토의 활용 가치는 정말 무궁무진해지죠. 한마디로 돈이 돈을 만드는 또 다른 신세계가 만들어지는 건데요. 비트코인은 이제 암호화폐의 세계에서 엔시언 원입니다. 고대 유물이자 범접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한마디로 좀 보기에는 좋지만 써먹을 수는 조금 힘든 명화 같은 조금 그런 느낌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지금 크립토 시장은 제가 봤을 때는요, 이 가치가 없는 것을 가치화하고요, 그 안에 또 다른 가치를 재창조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사실 이 돈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잖아요. 이 물물 교환의 시대였는데요. 국가가 보증하고 나서면서 종이화폐가 생겼죠. 이 종이화폐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종이일 뿐이죠. 국가가 맛이 가면 화폐도 맛이 갑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좀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법정 화폐의 가치가 쓰레기가 된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가 좋은 예가 되겠죠. 예전에는 이 종이 화폐도요, 믿음이 안 가니까 금으로 보증을 했는데요. 이제는 국가 자체가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부상도 제 생각에는 좀 비슷한 컨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비트코인이라는 가치가 실제로는 전혀 없는 디지털 코드가 절대 다수가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요. 블록체인이라는 생태계를 만들면서 가치가 생기기 시작을 했죠. 문제는 이걸 보증하는 곳이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 변동성이 무시무시할 정도로 커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쓰레기 혹은 사기라고 치부하던 월가의 대장님들이 이제는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이제 크립토 시장이 제도권에 편입이 되는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아무것도 보증할 것이 없는데 파생 상품이요, 우후죽순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는 NFT는요, 사실 2017년 크립토시리라는 게임에서 나온 건데요. 이게 투자자들의 눈에 들어가고요,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혁신과 만나면서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를 만들게 됩니다. 이 디지털 예술품이나 영상, 그리고 메타버스 내에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 일종의 타이틀이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으로 따지면 집문서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요. 초반에 이제 잭 돌시의 첫 번째 트윗이 무려 32억에 낙찰이 됐습니다. 이 NFT 시장은요, 작년 3분기까지 한국 돈으로 무려 12조 원의 가치를 지닌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거의 400%가 성장했다고 하죠. 크립토,
블록체인, 웹 3.0, 메타버스, 디파이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공통된 특징이 있는 것 같은데요. 탈중앙화의 특징을 지닌다는 거죠. 뭐 디파이라는 건데요. 중앙에서 지배를 하는 주체가 없이 각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거래를 하고 살아가는 일종의 뭐 아나키스트의 유토피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라는 점이죠. 일단 이런 인프라와 생태계의 주류가 지금 들어서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기관 투자자, 부와 정치적인 힘을 가진 기득권자들이 이미 크립토 세계의 주류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지금 미국 의회에 상원들 있죠, 상원 의원들이나 하원들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요, 비트코인, 크립토 엄청 많습니다. 더지코인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이미 주류 이런 기득권자들이 들어와서 그들만의 리그로 만들어내고 있는 게 지금 현재 크립토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크립토는 일반 개인들이 모아서 만들어낸 생태계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돌아가는 판을 보면요, NFT나 파생 상품 여기에서 거래되는 금액들은요 이미 개인들의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그들만의 리그라고 할 수 있겠죠. 파생 상품과 레버리지로 인한 거래가 도를 지나쳤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현재 미국 정부가 크립토 시장에서 가장 규제의 칼날을 겨룬 곳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은요, 암호화폐가 미국의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고 하는 코인인데요. 지금까지 워낙 코인들의 가격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보수적인 투자자들은 사실 좀 함부로 건들지를 못했죠. 그런데 이제 달러의 가치와 함께 움직이는 코인이 있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투자자들이 그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자, 이들은 이 코인으로요 대출 상품을 만듭니다. 코인을 주고 또 다른 코인을 창출하는 거죠. 마치 은행 같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건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스테이킹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스테이킹은요, 코인을 블록체인에다가 맡기고요, 그 대가로 수수료처럼 또 다른 조그만 코인을 받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은행에다가 예금을 맡기고요, 이자를 받는 것과 똑같은 이치죠. 이게 어떻게 보면 코인 가지고 진짜 와 혁신적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정부 입장에서 이거를 보면은 요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은행들은요, 정부의 엄청난 규제와 시스템 하에 있죠. 모두 투자자들하고 예금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은행은 지급준비금이라는 제도에 영향을 받죠. 은행이 가지고 있는 예금액 중에서 일정 비율의 현금을 가지고 이제 있어야 하는 건데요. 이건 예를 들어서 뱅크런 같은 이제 금융 위기 문제가 생겼을 때 투자자들을 보호하려는 정부의 시스템 정책입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나 US 코인 같은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자들은요, 이런 규제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죠. 무풍지대에서 자기들이 그냥 은행처럼 하고 있는 겁니다. 말로는 지급 준비금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는 테더 같은 경우는요, 지급 준비금,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일종의 담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를 보유하고 있다고는 말을 하는데요. 이 내용을 정부에서 뜯어보니까 무려 담보의 절반을 단기 기업체에다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단기 기업체는요, 하이힐드 채권이 많은데요. 고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투자 위험이 굉장히 높고요. 신용이 아주 안 좋은 기업들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이제 정크본드라고 하는데요. 은행들이 지급준비금의 절반을 정크본드에 투자하고 있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될까요? 절대 안 될 일이죠. 국채 대부분의 투자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전자산인 하이힐드 채권은요, 채권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자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크립토 시장의 붕괴가 나타나서 뱅크런 같은 펀드런이 일어나면요, 이들 기업도 역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중에 풀린 코인에 대한 담보를 가지고 이제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하이힐드 채권이 무너지면은 그 기업들은 이거를 담보로 가지고 투자자들을 보호할 담보 자산이 없는 거죠. 당연히 투자자들의 자금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 테더 이외에도요, 서클이라는 기업이 USDC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도 말로는 달러하고 1대1로 지금
연동을 하면서 여기에 합당한 담보 지급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알고 보면은 지금 말이 안 되는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급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에 40% 정도만 국채하고 회사채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연준이 요즘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디지털 화폐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화폐가 나오면은요,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상 존폐를 걱정해야 될 거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실제로 연준이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요, 미국 정부가 겨냥하는 것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못을 박았죠. 모건 릭스라고는 하고 하는 이제 전 재무부 정책 고문이 있는데요. 이분이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금융 상품에서 보통 거시 경제적인 재앙이 시작된다라고 경고를 좀 크게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아주 안 좋게 보고 있는 건데요. 지금 크립토 시장의 문제는 바로 이런 스테이블 코인처럼 근본 없는 파생 상품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계속 얘기하다 보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바로 예전에 서프라임과 정말 똑같이 닮아 있죠. 2008년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완전히 녹여버렸다는 서프라임은요, 신용이 없는, 그러니까 굉장히 신용이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기지 대출을 받아서요, 이런 사람들의 어카운트를 모아서 이걸로 파생 상품을 만들었고요, 여기다가 또 파생 상품을 만들어서 포장하고 포장해서 A급 상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했냐면은 그 안 좋은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들은 조금 더 그나마 낫다 해가지고 이 안 좋은 정크 내에서 등급을 나누죠. 등급을 나누면서 이제 A라고 하는데 정크는 정크일 뿐이죠. 자, 문제는 이게 이제 시장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모래성처럼 무너졌다는 겁니다. 지금 크립토 시장이 이런 모습을 조금 다분히 보이고 있다는 거죠. 2022년은 이런 점에서 크립토 시장에는 또 다른 중요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작년이 제도권에 편입이 된 해였다면요, 올해는 정부의 시스템 하에서 들어가는 해가 이제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규제라는 것이 중국처럼 지금 크립토 시장을 다 없애버리겠다, 다 때려잡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미국은 지금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장기적으로는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계속 크립토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다만 단기적인 변동성은 커질 수 있겠죠. 특히 크립토의 전성시대를 열었던 것이 연준의 유동성 공급 정책이었다는 점에서요, 이 유동성 완화가 막을 내리고 긴축으로 향하면 이 돈줄 역시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요, 올해는 크립토 시장에는 상당한 도전이 되는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차트는요, 굉장히 좀 특이하고 흥미로운 차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나오고 나서 각 연도에 비트코인 최저가를 기록한 겁니다. 최고가가 아니라서 좀 이상하게 보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근데 보시면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계속 저점을 높이는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비트코인이 지금 4만 달러가 넘잖아요. 이 저점에서 비트코인을 구입한 투자자들, 몇 년 전에 구입한 투자자들은 정말 이 비트코인의 고래가 되어 있을 텐데요. 실제로 비트코인의 지금 대부분이 1%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도 빈익비 부익분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들이 비트코인을 과연 포기를 할까요? 팔까요? 계속해서 가치가 오르고 있는데 저점이 이 정도 수준인데 이런 투자자들이요, 크립토 시장에서는 스마트 머니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장기 보유자들의 매매 추세에서 시장의 방향성을 볼 수가 있는데요. 크립토 시장에서는 이들을 다이아몬드 핸즈라고 부르죠. 이거는 요즘은 주식 시장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반대로 개인 투자자들, 즉 단기적으로 거래를 하는 저 같은 피라미드는요, 정신 못 차리고 오른다 싶으면 뛰어들고요, 내린다 싶으면 팔고 나오죠. 그래서
페이퍼 핸즈라고 부릅니다. 최근 이 비트코인의 가격은요 45,000달러에서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으면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조금 많이 내려갔죠. 그래서 이제 그 저점을 다시 테스팅하고 있는데요. 이 거래량이 상당히 메말라 있고요. 가격 변동성도 굉장히 낮아진 상황입니다. 이게 제가 대본을 쓸 때까지 얘기입니다. 지금 오늘 연준이 긴축 굉장히 매파적인 긴축 통화 정책을 보이는 의사록을 공개를 하면서 변동성이 높아졌습니다. 변동성이 높아졌고요. 지금 상황이 제가 아직까지 보지는 않았는데 상황은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페이퍼 핸즈의 거래 비율이요, 그때까지 최저 수준에 다다랐는데요. 2015년하고 2018년의 저점 당시 거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씨가 말랐던 거래 비율 이후에 지금 굉장히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만약에 이 저점을 더 내려갔을 수도 있겠죠. 오늘 변동성이 높아지고 가격이 상당히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페이퍼 핸즈 거래량이 더 낮아졌을 겁니다. 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요,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량은 시장의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지표로 인식된다고 하죠. 개인 투자자들이 열광적으로 모여들면요, 이제 거래량이 정점을 찍죠. 그러면은 시장에는 매도 신호가 되고요. 반대로 지금처럼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극도로 사라진 시점, 폭매, 투매 이런 시그널이 나오면 매수 신호가 된다고 하죠. 코인데스크는요, 현재 크립토 시장의 연준의 긴축으로 인한 우려가 만연해 있는 상황이라서 투자자들이 거래를 꺼리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가격이 반대로 오름세를 보이면 숏 스퀴즈 랠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일은 또 아니죠. 장기적으로 비트코인과 크립토 시장에 대한 기대는요, 이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혁신이 혁신을 부르고요, 돈이 돈을 부르는 형국인데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래 투자자들은요, 이런 상황을 저점 매수의 기회로 여길 수도 있겠죠. 그런 면에서 주시해야 될 레벨이 아닌가 싶은데요. 다만 연준의 긴축과 함께 미국 정부의 규제 역시 올해 실체화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올 한 해는 크립토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모로 좀 많이 생각해보고 무겁게 여겨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는 더 밀크의 크리스 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